만약에 교육 시소를 1년에 다 못 채웠다? 그러면 교수가 감옥에 가야 된다. 이런 말을 다들 농담으로 하곤 해요. 농담으로. 네. 그래서 만약에 네가 보내고 싶은 교수가 있다. 그러면 네가 동물 교육을 제대로 안 들으면 돼. 이런 얘기도 하고. 사실 제가 독일에서 동물 실험하는 사람으로서 걱정하는 거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 실험이 언제 중단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기도 해요. 지금 실험이 퍼센트를 따지면 얼마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 깊은 우려가 느껴지시나요? 졸업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네. 이과여자의 두 번째 게스트로 오신 김봉구님.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봉구라고 하고요. 저도 뉴로사이언스, 정확하게는 전기생리학 쪽 공부를 하고 있는 김봉구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봉구님한테 인터뷰를 요청드리면서 혹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동물 실험에 관한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네. 네, 그럼 한번 그 얘기를 해볼까요? 네. 고민을 참 많이 하셨죠. 왜냐면 유럽에서는 동물 실험에 대해서 뭔가 찬반 논란이 엄청 화제가 되는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봉구 씨는 동물 실험을 하는 입장에서 한국에서는 크게 논의가 되지 않았을 몰라요. 그것도 얘기를 해줄래요? 그럼 한국에서 실험을 하다가 여기 와서는 분위기 어떻게 다르다고 느꼈는지? 일단 한국에서는 제가 대동물 말고 소동물로 실험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만큼 고민을 크게 하지 않았던 거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으로 오면서 그 동물 실험이 한국보다 굉장히 관리도 많이 되고 또 규제도 많다는 것을 많이 느껴서 좀 고민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독일에 오자마자 우리 연구소 단지에 큰 스캔들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동물 실험 관련된 스캔들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한국에 다른 동료 과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한국에서도 소동물 실험하는 데는 그런 일이 많이 없었는데 대동물 실험하는 데는 종종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스캔들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동물 단체가 와서 연구소 앞에서 시위를 한다든지 그런 일은 종종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었을 때도 제가 동물 실험에 대해서 규제가 많이 없어서 한국에 없어서 그런 고민을 많이 못했던 게 아니고 소동물이라서 그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네. 네. 그리고 맨날 출퇴근하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 동물 실험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광고들이 붙어 있었던 적이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눈이 커다란 원숭이 사진이 걸려있는 보통 그런 사진들은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사진을 되게 많이 써요. 네. 불쌍한 눈을 하고 있는 새, 고양이, 강아지 혹은 원숭이까지 그런 애들이 사진 대문짝하게 붙어 있고 이제 슬로건으로는 동물 실험은 금지되어야 한다라는 자극적인 문구보다는 좀 더 이제 동물 실험을 모든 온칩 스터디로 그러니까 실제로 동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이오 칩을 만들어서 그걸로 전부 다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슬로건을 붙여놓는 거죠. 그걸 보면서 독일에서는 이런 거를 버스 정류장에 광고로 걸어놓을 만큼 동물 실험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그리고 이런 광고를 본 사람들이 너는 박사과정 공부 어떤 주제로 해?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동물 실험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나를 안 좋게 보진 않을까 하는 걱정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뉴로사이언스 필드에서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랑 이런 토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동물 실험을 한다는 얘기를 의도적으로 안 해요. 어떤 서브젝트를 가지고 일하는지는 교묘하게 숨기고요. 주제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굳이 꼬치꼬치 따지고 묻진 않죠, 보통은. 그런 경우가 있긴 있었어요. 꼬치꼬치 따지고 물어서요. 꼬치꼬치 따지고 물어서 결국에 동물 실험을 한다는 거를 알게 된 사람이 한 질문 중에 기억에 남는 게, 그러면 그 뇌를 직접 신호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머리 뚜껑을 따서 열어서 거기다가 찔러놓고 실험을 하냐, 이렇게까지 묻는 거예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쵸. 그런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굉장히 저를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은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그 약간 공격하듯 한 어투로 말을 하는 그런 거였나요? 그게 실제로 공격이었는지 아닌지는 저는 이제 거기서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싶었기 때문에 무말을 했지만, 네, 그런 질문들 들었을 때 앞서서 말한 이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무섭다라는 고민을 한 이후에 그 질문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걸까? 실제로 진짜 궁금해서 질문을 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쵸. 그렇다면 그런 내 뚜껑을 따느니 그런 어휘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이게 한국말로 한 거야? 아니면 영어로 한 거야? 둘 다 있었습니다. 아, 그래? 네. 영어로 내 뚜껑을 만들어 두 개를 한다 어떻게 하지? 뭐 예를 들면 뭐 오픈 더 스컬이라거나 그런. 그쵸. 그럼 맞는 묘사긴. 근데 뭐 앞뒤 맥락과 뭔가가 있었겠죠. 그런 느낌을 들 만한. 제 친구도 한창 그 우리 동네에 스캔들이 있었을 때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냥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이랑 뭐 어떤 일 하세요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뇌과학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되게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었다고 말을 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은 소동물 실험을 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독일에서 느끼는 거는 이 사람들은 소동물, 대동물 그렇게 차별화돼서 생각하는 것 같진 않고 그냥 동물 실험, 그러니까 쥐 실험을 하느냐 아니면은 원숭이 실험을 하느냐, 거기서의 그 큰 차이를 두는 것 같진 않아요. 동물 실험 반대하면 둘 다 반대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둘 다 반대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네, 그래서 봉구님이 독일에 와가지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또 그 고민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도 읽으시고 하셨다 그랬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생각의 발전이 어떻게 되셨는지. 기본적으로 저희가 독일에서 동물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동물 교육들이 있어요. 대부분 다 동물의 관리법이나 동물의 윤리적인 관리법, 윤리적인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뭐 거기서는 되게 뻔한 말만 하긴 해요. 그 동물의 관리에 있어서는 이제 모든 동물들의 웰페어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복지를 생각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지에는 제일 크게는 얘네들이 평소에 지내는 환경,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험동물에 대한 조례다 보니까 실험동물 이 실험에 사용될 때 어떠한 수칙들을 지켜야 되는지, 그 윤리적으로 어떻게 바운더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강의도 하는데,
한국에서 똑같은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시수가 훨씬 더 작아요. 그리고 조금 더 강제성이 덜해요. 근데 여기서는 아직까지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교육 시수를 1년에 다 못 채웠다? 그러면 교수가 감옥에 가야 된다. 이런 말을 다들 농담으로 하곤 해요. 농담으로. 네. 그래서 만약에 네가 보내고 싶은 교수가 있다. 그러면 네가 동물 교육을 제대로 안 들으면 돼.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 애니멀 프로토콜? 동물 실험을 하기 위해서 윤리위원회한테 어떤 심사를 받는 과정을 네. 그 애니멀 프로토콜을 받는 그 과정이 그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 과정이 지난하고 엄청 길다. 아, 제가 독일에서 실험동물 계획서를 써본 적은 없어서 한국이랑 뭐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에서도 그런 과정이 있긴 있어요. 있죠. 네. 프로젝트가 시작하기 전에 그 정확하게 내가 동물로 어떤 실험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각각의 모든 실험들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마다 몇 마리씩 쓸 건지도 다 적어야 되고요. 그게 항상 정확하게 그 숫자를 쓸 수는 없겠지만 거기서 크게 벗어나면 안 되고 뭐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게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 전부 다 별도의 그 그랜토가인 별도의 문서로 작성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넘겨서 그 사람들이 승인을 해줘야 실험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독일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독일은 서류의 나라니까 아마 서류 과정 자체도 엄청 길 거고 그리고 한국보다 아마 그런 동물 시수, 교육 시수 같은 것도 더 빡빡하게 해놓은 걸 보면 그런 과정에서 한국보다 좀 더 자세하게 보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그 과정이 지난하고 오래 걸린다고 네,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적어오신 거는 어떤 걸 적어오신 거예요? 뭐 이것은 동물 실험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적어봤는데요. 네. 사실 제가 독일에서 동물 실험하는 사람으로서 걱정하는 거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 실험이 언제 중단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기도 해요. 이제 얼마 전에 진리아라 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알았지만 예전에 미국에서도 침팬지 실험 완전히 중단했다라는 일도 있었고 네. 네, 이제 앞으로 NIH에서는 침팬지는 실험에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죠. 네. 그리고 이거는 또 그거보다 더 최근의 일인데 독일의 브레멘 도시에서 완전히 동물 실험을 중단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지금 시행이 됐는지 아니면 그 의뢰가 통과가 됐는지 그 뉴스였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지만 찾아봐야 되나? 아니. 네. 그냥 그런 얘기 들었다. 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접하고 나서 저희 연구실 반응은 대체로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제 너도 동물 실험이 언제 하루아침에 중단될지 모르니까 나라에서 그만하라고 하면 우린 도리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데이터 모아놔라. 그러니까 학위를 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현실적인 고민이네요. 네, 만약에 제가 졸업을 목전에 앞두고 있어요. 데이터를 조금 더 모아야 된다던가 아니면 이제 모으기 딱 시작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나라에서 동물 실험 당장 중단하래요. 그럼 데이터 못 모으잖아요. 그럼 내가 이때까지 실험에 바친 그 몇 년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기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동물 실험을 중단을 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궁금했어요. 동물 실험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동물 실험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가?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물권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시작을 했고, 동물권이 왜 고려돼야 된다고 아이디어가 제시된 건지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인간은 행복을 느낄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불행한 상황에 놓이면 이제 그 불행함과 고통과 우울과 아무튼 그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삶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동물도 고통과 불행, 우울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낄 수 있으면 똑같이 행복을 느낄 권리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도 행복을 누려야 된다 하는 게 동물권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럼 동물의 행복을 어떻게 인간이 보장을 해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면 아주 기초적인 레벨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거기는 이제 동물을 사육을 할 때, 우리가 동물을 소비를 하기 위해서 사육을 할 때 그 소비 자체의 질문을 한다거나, 우리가 동물을 소비를 할 필요가 있는가, 육식 얘기하는 네네. 거죠. 예. 혹은 이제 뭐 양계장이라던가, 네, 그것도 육식이죠. 그리고 아니면 그 패션에서 모피를 사용한다던가 같은 유의 문제들이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오다 보면 제일 끝에 동물 실험이 있는 거예요. 동물권이 거기서부터 아이디어가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동물권을 수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동물 실험은 제일 극단의 입장에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는 비교적 최근의 일인데, 올해 들어야 되는 필수 동물 윤리교육 코스 내용 중에서 그 제가 말씀드린 방금 아이디어들의 단계를 그 육식부터 시작을 해서 육식을 위해 사육되는 동물들의 생활 환경, 복지, 그리고 그 또 뭐 있었지? 이제 동물의 종류별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돼지, 닭, 소, 뭐 말, 그리고 개, 아니면 생선, 그런 동물들의 사육 환경에 대해서 쭉 논의를 하다가 마지막에 실험동물 얘기를 잠깐 하는데, 그들도 그 부분을 이 필수 교육 과정 내에 넣지 않고 옵셔널 코스로 넣어놨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이때까지 이 동물권을 위해서 동물 실험을 다 중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동물 복지를 생각하는 사람이면 모두 가지고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동물 실험은 조금 더 극단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 교육은 동물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필수로 수강을 해야 되는 교육인데, 동물 실험은 옵셔널로 빼놨다는 게 정확하게는 살짝 이해가 안 가네. 이 동물 실험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항목들에 대한 강의는 아니었고요. 전반적인 동물 복지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애니멀 웰페어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필수 과정이긴 한 거예요? 네. 실험 동물에 관한 교육은 따로 있어요. 따로? 네. 이제 실험 동물을 사용을 할 때 그 동물의 환경을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따로 있고요. 이건 전반적인 동물 복지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은 그 교육을 주관하는 단체, 기관은 대학교인 건가요? 네, 그렇죠. 이거는 내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과정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이번에 들은 거는 콜세라에 올라와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에딘버러의 그 애니멀 웰페어에 관한 강의였습니다. 그럼 그건 그냥 서티피켓만 프린트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학교 측에? 네. 그렇군요. 선택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1년에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세미나와 강의들이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뭐 그거를 다 들을 수는 당연히 시간적으로도 다 들을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자기가 흥미가 있는 거를 골라서 들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저는 콜세라를 들었죠. 작년에는 이 콜세라를 듣기 전에 이미 학교에서 제공되고 있는 세미나가 있어서 그 세미나를 들으려고 했는데 그게 전부 독일어로 제공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없었거든요. 독일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영어로 들어야겠다 생각해서 콜세라를 듣게 됐죠, 이번에는. 생각보다 스탠더다이즈 되어 있지 않다고 느껴지네요. 아무래도 실험동물 관리 자체를 교육할 때는 뭔가 정해진 매티리얼이 있겠죠? 실험동물 자체는요. 네. 강의로는 안 됩니다. 실습이에요, 그럼 이건? 동물실에 가서 실험을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요. 그 필기시험도 통과해야 되고요.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난 뒤에는 면접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그 면접과 병행해서 원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실습을 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리포트도 받아야 됩니다. 그 세 가지 과정을 전부 거쳐야 동물 실험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격증이 나와야 내가 혼자서 이제 동물실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인데 그 유럽 자격증인지 아니면 독일 자격증인지. 그리고 제 생각에는 독일 자격증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름이 뭐예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튼 가지고 있다. 저희는 애니멀 라이센스라고 부릅니다. 애니멀 라이센스. 그렇구나. 빡세긴 하네요. 필기 시험에다가 또 레퍼런스까지 받아야 되고 그 하나 또 뭐였지? 필기 시험. 그리고 동료 과학자들의 레포트.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기술들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퍼포먼스가 있었다. 그리고 수의사들의 면접. 면접. 그럼 이거는 이 절차 자체가 몇 달이 걸리겠네요. 그쵸. 필기시험 저는 사실 한 번 떨어져서 재수해서 한 1점인가 2점인가 모자라가지고 재수해가지고 통과했고 그 레포트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 일하는 기간도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한 달 정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레포트가 준비되고 나면 수의사들이랑 나를 잡아가지고 실제로 내가 필기시험에서 어떠한 그걸 가지고 있는지 지식을 얼마 정도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레포트를 기반으로 내가 배운 것들에 대해서 프랙티컬한 질문도 몇 개를 하고 그런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좀 압박 면접 같았어요. 그럼 확실히 한국보다 빡빡했다고 느끼는 거죠. 그 라이센스를 뭔가 한국에서도 서티피케트 있었는데 그거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받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제가 라이선스를 땄을 때는 몇 년 전이니까 지금도 똑같은지는 모르겠고 그러네. 그때는 면접 같은 건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필기시험도 없었고요. 필수 교육을 몇 시간 이수를 하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독일에서 이렇게 체계적인 거를 갖춰가지고 라이선스를 주긴 하는데 저는 그 과정이 그렇게 막 체계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필기시험 한번 떨어져가지고 두 번째 붙었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제가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동물 실험이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시험 보는 내용이? 저는 대동물을 다루고 있는데 그 필기시험에 나오는 이론 부분은 소동물을 커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동물의 그 실험 동물로서의 환경 관리와 복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 종이 쥐랑 토끼랑 새였어요. 제가 전혀 다루지 않은 동물들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해요. 이제 걔네들의 기본적인 생리부터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얘의 해부도를 봤을 때 이 장기가 이 해부도를 보여주고 장기들의 이름을 적어라. 그럼 진짜 봉구 씨한테는 쓸데없는. 쓸데없어요. 쓸데없죠. 제가 새의
애들이 그 간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서 뭐 해요. 그러게. 뼈도 이름을 다 외웠어야 됐고요. 아이고. 그리고 걔들의 진짜 정말 어이없는 것들. 토끼의 그 자식은 한 번에 몇 마리를 낳는가 뭐 이런 거. 언제 번식을 하는가.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럼 제대로 시스템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좀 주먹구구식. 많이 얼굴을 찡그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항목들 말고는 좀 더 발전된 부분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토끼가 실험동물로서 사용될 때 살 수 있는, 살아야 하는 그 케이지 면적. 역시 쓸 데가 없는. 얘들이 뭘 먹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얘들이 어떠한 통증을 느낄 때 어떤 약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는 조금 더 제너럴하니까 대동물에도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좀 유용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취할 때는 어떤 약물을 쓰는지 그런 부분도 다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실험동물 교육을 받을 때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거든요. 3R이라고. 아, reduce? 네. 만 알아요. replacement, reduce, 그리고 refinement인가? 뭐 그럴 거예요.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건 다 대체하고 대체할 수 없다면 고통 혹은 그 동물 실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 최소화를 하고 나서도 이게 최대한 타협할 수 없는 부분까지 왔다면 거기서부터는 최대한 또 리파인을 하자는 그런 대원칙이 있는 거죠. 또 적으신 것 중에 뭐가 있나요? 그쵸. 이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동물 실험이 규제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동물 실험이 완전히 중단될 순 없고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게 있어야 된다, 이어야 할 텐데 그 기준이 되는 거는 이미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 거죠, 저는. 그래서 완전히 중단되는 거는 아직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R의 원칙이 어떻게든 불필요한 동물 실험을 없애려고 만들어진 기준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필요한 상황에서만 동물 실험을 할 수 있게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네. 재작년에 저희가 같이 유럽의 제일 큰 내과학 학회를 갔었잖아요. 그때도 이 동물 실험 반대하는 분위기 속에서 뇌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세션이 있었거든요. 들었어요? 저는 들어갔었는데 그때 발표 내용이 지금까지 유효한지 모르겠지만 그때 내용으로는 유럽 연합 차원에서 벌써 어떤 비를 패스를 해가지고 2030년까지 거의 중단이나 다른 업계 하는 것이 계획이다. 거의 그런 식으로 뭔가 비리 패스가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과학자들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도 로비 좀 잘하고 이제 대중들과 소통을 하고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왜곡돼서 알려져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도 움직여야 된다. 우리도 정치질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바로는 이미 유럽 연합 차원에서 뭐가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네. 근데 그 비리 패스됐다는 것 자체가 뭔가 그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빌도 많잖아요. 뭐 이렇게 네네. 원자력 안 쓴다라고 말을 해놓고 결국 아직까지 쓰고 있고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주 이게 내일까지는 아니니까 열심히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봉구 씨의 입장과 여론의 혹은 여론을 움직이는 로비잉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의 입장이 분명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요. 그러니까 그 예전이라는 것도 아주 예전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한 10수년 전을 봐도 뭐 동물 실험이 지금만큼 규제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충분히 많이 나아졌다. 충분히 많이 나아졌어요. 충분히 많이 나아졌고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저는 이제 화장품 업계에서 그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도 안정성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졌다는 거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거든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점진적인 대체가 이루어져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대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 기초과학의 영역이 그래요. 이 지점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봉구 씨는 우리가 어떤 생물학적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실험이라면 그 지식이 뭐 생사와 관련되지 않는 지식이라도 뭐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그런 살고 죽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라도 그 실험은 필요한 실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었고 네. 제 기억하기로는 네. 그래서 그것이 리듀스를 하자, 필요 없는 거는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실험 종류의 실험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거기가 이제 의견이 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과학 지식이 타협이 가능하지 않은가. 동물 실험을 완전히 중단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초과학의 동물 실험을 하는 것이 말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기초과학이라는 게 당장에 이게 어떤 쓸모가 있는지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굉장히 인류에 도움이 된다던가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정확한 대화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케이스들에 대해서 완전 동물 실험을 중단해야 된다. 너는 내일부터 실험실 못 나가. 동물 실험 못해. 너는 박사과정 끝났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이런 실험 하고 싶어? 그러면 정확하게 계획서가 있어야 돼. 하는 케이스별로 대화가 필요한 거죠. 누구 봐? 그 동물 윤리 법칙을 심사하시는 분들과. 저는 봉구님이 잘 졸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실험이 퍼센트를 따지면 얼마나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 깊은 우려가 느껴지시나요? 졸업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동네 연구소에서 스캔들이 터졌을 때 동물 실험 원숭이 실험으로 몇 년간 박사 연구를 진행을 하던 분이 실제로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그 사람은 아예 새로운 주제로 네. 박사를 하셨고 결국은 워낙 또
똑똑하신 분이었어가지고 임용이 됐거든요, 작년에. 그 주제로. 정확히는 컴퓨테이셔널 뉴로사이언스로 전향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살 길은 있다. 아, 네.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늘이 물어서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어떤 상황이 와도 연구를 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다른 토픽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당장에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건 당연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개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네. 참 제가 개인적인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것밖에 없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동물 실험 한다는 거 얘기 잘 안 하고 조용히 빨리 프로젝트를 마무리시키는 것. 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좋은 기준들을 가지고 있고, 수의사들한테 면접 본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저희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긴 한데 저희 편은 아니거든요. 약간 저희를 감시하고 계신달까? 그런 역할을 주어진 거겠죠. 면접을 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네. 엄청난 권한들이 있어요. 그들이 내일 실험을 하지 말라고 하면 저희는 못해요. 네, 물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겠지만. 그 권력도 참 특이하긴 하네요. 거기서 수의사가 관여가 되는 게. 네. 가끔 마찰이 있기도 해요. 왜냐면 그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당연히 동물의 복지고, 그게 어떤 지점에서는 저희 프로젝트와 맞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 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런 기본적인 부분 말고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가서 그 수의사들이 동물들한테 간식 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저희 몰래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연구자들과 동물 간의 본딩이에요. 동물들이 우리를 잘 따라야 실험도 잘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의사가 그런 식으로 저희보다 간식을 더 많이 준다거나 특별한 간식을 준다거나 하면 상대적으로 그 연구자와 동물 간의 본딩이 좀 약해진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 원숭이한테 특별한 간식과 평범한 간식은 어떤 게 있나요? 아, 단순합니다. 달수록 좋아합니다. 달달할수록 좋아해요. 뭐 식감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가끔 식감을 중요시하는 애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일반적으로는 더 달달할수록 좋아하는 것 같고, 네. 식감 좋아하는 애들은 좀 나이가 좀 많은 애들. 보통은 과일인 거죠. 가공된 어떤 것이 아니라. 가공된 어떤 것이라면 초콜릿?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고양이 같은 건 애들은 추루도 있고 그러잖아요. 동물 뭐지? 개 사료도 이렇게 가공된 그런 것들이고. 근데 들어보니까 뭐 과일을 주로 주는 것 같던데. 개도요, 고양이도요, 원숭이도요. 가공된 식품의 카테고리가 애초에 걔네의 식성에 맞춘 거잖아요. 네. 개는 잡식성이라서 사료에 온갖 것이 다 들어가는 거고, 고양이는 육식이라서 추루를 주는 거예요. 원숭이는요, 걔는 과일만 먹어요, 원래. 원래 프루트 이터예요. 곤충도 곤충도 먹긴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걔네의 메인, 그러니까 주식이 과일이에요. 자연에서. 그래서 과일을 주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미네랄들이 그 보충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밥으로 사료를 주긴 하는데. 아, 그럼 사료는 그러면 사료도 제가 알기로는 식물 기반이에요. 원숭이용 사료인가 아니면 뭔가 그렇죠. 원숭이용 사료죠. 그런 니시한 마켓을 또 타겟하는 회사가 있는 건가 그럼? 기본적으로는 동물 사료를 만드는 회사에서 만들겠죠. 그 베리에이션 중에 하나. 네. 좀 새롭네요. 괴팅엔에 독일의 영장류 센터가 있어요.
게팅겐 가보셨나요? 아니요. 네. 그 게팅겐도 이제 튜빙겐처럼 엄청난 과학 도시로 유명하잖아요. 막스 플랑크도 있고. 거기에 독일에서 제일 큰 영장류 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가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가기 전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거기가 원숭이들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웃기죠? 약간 그 사후세계 얘기할 때처럼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 heaven and earth. 예, 그쵸. 그러니까 네가 죽으면 막 천국에 가면 천국에는 엄청난 파란 그 하늘과 초록색 들판이 깔려 있고 사람들이 웃으면서 막 행복하게 돌아다니고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천국 얘기하는 그 묘사 중에 하나로서 그 원숭이 센터를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가서 견학을 했는데 뭐 그거는 좀 과장된 면이 있지만 어느 정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동물센터에서는 그렇게 부지가 넓지도 않고 격리돼 있지도 않아서 애들한테 엄청난 자연 환경에 닮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는 없어요. 그게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폐쇄된 장소가 아니라서 외부인들의 접근이 가능해서 그 공간의 문제로 못 줬는데 괴팅엔 영장류 센터는요. 그 부지 반경 몇 킬로미터까지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돼 있어요. 이게 야외인 거예요? 야외는 아니고 그러니까 야외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육장이. 근데 그 부분을 짓기 위해서 반경 몇 킬로미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 거죠. 그래서 그 외부로 나와 있는 사육장을 보면 그 원숭이들의 그룹 사육을 하는데 걔들이 막 수십 마리가 야외에 놓여 있는 그 케이지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견학을 할 때는 근처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멀리서? 저희는 이제 내부인 자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근처까지 가서 봤죠. 사육장 앞에서. 그리고 아직 원숭이들이 돌아다니지 않은 새로 짓고 있는 사육시설도 보여주셨는데 그것도 거의 한 그 공장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장 건물이 엄청 크고 약간 좀 넓고 높고 그리고 개방감이 있잖아요. 그런 공장 건물 전체 하나를 그 사육동으로 쓸 계획이라고 막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지금 상황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 거네요? 괴팅겐 영장센터는? 원래 있던 개체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아서 그게 시설을 시설을 증축한다고 이해를 했었는데 규모가 커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개체수 번식도 담당하고 있으니까 뭐 규모가 커진다고 할 수도 있나요? 그러면? 그렇네요. 거기서 번식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자연적으로 다 네, 그렇죠. 일어나게 할 거네요. 혹시 그것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 영장류 아까 말했던 침팬지도 있지만 좀 더 몸집이 작은 애들 중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뭔지 그리고 어느 종으로 실험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과정은 또 어떻게 되는지? 혹시 가격이 또 다른데? 가격 다르죠. 네. 근데 가격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일 많이 쓰인 애들이 비싼 것 같고요. 네? 네. 공급이 많아지면 아무튼 많이 쓰이니까 네. 수요가 많으니까 비싸지죠. 네. 그리고 수요가 많은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트랜스레이셔널 스터디 그러니까 휴먼과 비교를 했을 때 그 유사성을 얻을 수 있는 애들이라서 그런 것 같고 근데 그 이유 말고도 다른 이유들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물 실험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가 어떠한 그 뉴로사이언스를 뉴로사이언티스트니까 뉴로사이언스를 예로 들자면 우리가 보고 싶은 특정한 뉴로사이언스의 펑션이 얘네들이 수행을 할 수가 있는지 그거를 중요하게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얘네의 라이프 스팬도 중요하고
그러네. 네. 그러니까 쥐를 실험동물로 많이 쓰는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저는 라이프 스팬 때문에 생각하거든요. 얘네들이 유전적으로 조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동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생애 주기가 되게 짧은 편이라서 빠르게 그 리프로덕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 조작을 해서 새로운 종을 만들더라도 얘네를 빨리빨리 실험해 볼 수 있고.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래서 봉구님이 사용하는 종과 네. 그 종이 선택되게 된 과정을 혹시 아는지? 제가 사용하는 종은 레수스 마카크라고 저는 한국명밖에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 얘네의 원산지는 필리핀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종 중에 하나는 사이노모르거스라고 얘네는 일본 쪽이던가 아무튼 그쪽이라고 알고 있고 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모셋이라고 조금 더 작은 종류의 영장류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사이노모르거스랑 레소스 마카크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얘네가 우리가 보통 원숭이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개 정도 크기의 몸집을 가진 원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잡한 태스크들을 수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인간과도 그렇게 유전적으로 멀지 않고 그러면서도 라이프 스팬도 어느 정도 괜찮고 소동물에 비하면 굉장히 길지만요. 한 10몇 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NIH에서 실험이 금지가 된 침팬치, 고릴라 등이 있는데요. 걔네들은 라이프 스팬도 너무 길고 그리고 너무 이제 고등 인지 과정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복지 측면에서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서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랩에서는 레서스 마카크 제일 많이 쓰는 이유는 그걸 제일 많이 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레서스 마카크가 제일 많이 쓰는 종이에요? 네. 아 그렇구나. 혹시 동물 실험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없으면 왜 뇌과학자의 길을 걷게 됐는지 잠시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더 다룰 만한 토픽이 있었나요? 거의 다 얘기한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죠? 극단적 자연주의자 타노스. 타노스? 그게 뭐지? 엔드게임 보셨어요? 어벤져스? 아니요. 안 보셨어요? 네. 아 타노스가 왜 타노스가 뭐 했는지 아시죠? 어벤져스. 모르는데. 아 그래요? 어벤져스에서 타노스가 메인 빌런이거든요. 미안해. 아 거기부터. 네. 타노스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얘가 우주적인 존재예요. 근데 얘가 왜 빌런이냐면 우주에 퍼져 있는 5개의 스톤을 모아서 그 전체 지적 생명체의 절반을 삭제해버리려고 해요. 얘가 왜 그럴까요? 너무 많아서 인간이? 인간을 포함한 지적 생명체, 그러니까 인간만 한 게 아니고 이제 우주적인 싸움이니까 우주의 전체에 존재하는 그 인류라고 부를 수 있는 지적 생명체들의 전체 절반을 삭제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얘네가 자연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네. 얘가 중간에 목적을 완수해요. 네. 절반을 삭제하거든요. 네. 그러고 얘가 뭐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자연으로 돌아가서 농부로 살아요. 아. 얘는 너무 극단적이죠. 네. 아, 그래서? 네, 이제 그래서 만약에 네. 동물 실험이 전부 중단되어야 한다면 네. 이제 인간이 동물에게 인간의 기준으로서 동물에게 우리의 기준을 적용시켜서 맘대로 재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다 없애려면 네. 아 인간이 문제인 것이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타노스의 논리와 같지 않을까. 아하. 인간 중심적이라는 차원에서. 인간 중심적이라는 차원에서 인간 중심적인 그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온 모든 행동으로서 동물 실험을 하게 되고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벤져스를 모르는 바람에 농담을 너무 길게 설명하게 만들었어. 아닙니다. 전 타노스 좋아해요. 빌런으로서. 아, 캐릭터로서. 네, 캐릭터로서. 아니, 그의 사상에 더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 그 발언은 굉장히 위험하죠. 빌런이 스토리가 잘 짜여져 있어야 그 스토리가 매력적이어지잖아요. 예.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나는 죽이는 게 즐거워서 모든 히어로들을 다 죽일 거야 하는 악당은 재미가 없잖아요. 조커가 그런 거 아닌가요? 조커 영화 보셨어요? 근데 한 번. 그냥 무턱대고 나쁜 놈이라 그러던데. 뭐 백스토리가 제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다크나이트에서의 조커는 조커 자체의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설명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조커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조커의 이야기를 해줘요. 그걸 보시면 조커가 굉장히 입체적인 캐릭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원래부터 빌런이 아니었어요, 걔도. 아무튼 캐릭터는 입체적일수록 재밌다.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모든 소원을 성취하고 나서 목적을 이루고 나서 진짜 자기의 그 신념에 맞게 농부로 돌아가서 살았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 모든 힘을 가지고 우주의 제왕으로 군림할 수 있었는데 그렇군요. 아, 어벤져스 안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근데 그 약간 자연으로 돌아가는 식의 빌런? 3체에서도 봤어요? 아, 3체 다 봤어요. 거기도 그 배 타고 다니면서 하는 그 사람들이 약간 자연주의적이지도 않나요? 약간. 그 사람들이 자연주의적인가요? 뭔가 인간이 모르겠다. 날려. 3체 열심히 봤어요. 그 얘기 어쩌다가 뇌과학자의 길을 걷게 됐는지. 아, 그쵸. 그 얘기 하기 전에 이제 남은 토픽이 있냐 묻다가 타노스 얘기가 나왔구나. 뇌과학을 왜 시작했냐고요? 뇌과학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뇌과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고요. 중학생 때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커서 저런 거를 만들 수 있으면 너무 재밌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빠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그러면 네가 대학교 가서 뭘 공부해야 될까? 생각을 좀 해보겠다 하시더니 뉴로사이언스를 하면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며칠 뒤에. 네. 그래서 뇌과학을 하기 위해서 대학교 때 뇌과학을 배울 수 있나? 전공을 찾아보니까 그때는 학부 때 뇌과학을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카이스트밖에 없었고 카이스트는 떨어졌기 때문에 생물학을 전공해서 대학원 때 뇌과학을 전공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뇌과학자가 되었죠. 보신 영화와 그 영화에서 구현된 기술이 무엇이었나요? 영화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그때 한창 다달이 구독해서 보던 뉴턴이란 잡지도 있었는데 그 두 가지에서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두 가지 기술이 있는데 영화는 인셉션이었고요. 인셉션에서 그 사람이 잠이 들어서 꿈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의식을 조종해서 그 없는 환경을 막 상상으로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게 되게 재밌어 보였고요. 그리고 뉴턴에서 본 것은 그때 비전 스터디였는데
실제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 화면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실제로 보고 있지 않은데도 뇌에 신호를 줘서 보게 만드는 실험도 했었고, 반대로 이제 내가 뭘 보고 있는지 신호를 봐서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다시 구현해내는 그런 논문에 대한 내용이 뉴턴에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좀 엉뚱한 생각을 했죠. 잠을 잘 때 내가 무슨 꿈을 꾸는지 영상으로 구현해낼 수 있으면 재밌겠다.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짬뽕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근데 아직도 그게 몇 년 전이죠? 이제 한 20년 됐는데 네. 아직도 그 기술이 구현되지 않았네요. 네. 직접 하는 그런 기술 구현을 하는 방향으로 좀 더 가까워진 것 같나요? 본인이? 네. 저는 어느 정도 그 기술들을 실현해내기 위한 기술들을 잘 배워갔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죽기 전에 그게 구현될지는 모르겠어요. 기술의 발전이 나날이 빨라지고 있으니까 가능할지도? 근데 아직 제가 보기에 그 기술을 실현시킬 만한 게임 체인저 테크닉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걸 한번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한 원대한 야망을 말하세요. 품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아, 네, 굉장한 일이겠죠. 품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러면 중학교 때는 그런 걸로 동기부여를 얻은 거고. 네. 지금은 그러면 어떤 것이 원동력이 되는 건가요? 그 기술이 실현이 되려면 엔지니어링 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갔으니까 그 엔지니어링과 합쳐지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수반돼야 되는지 이런 기술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뉴로사이언스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해서 하고 있는 거죠. 신기하다. 그러니까 내 세대에선 구현이 안 될지 몰라도 미래의 세대여. 내가 이런 지식을 지금 열심히 해놓게. 너네들이라도 구현해. 약간 이런 접근인가요? 그러면? 그럴 수 있죠. 네. 제가 죽기 전에는 그러면 게임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은퇴 이후에? 뭔가 기술의 발전 속도는 약간 예측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 약간 약 파는 식으로 지금의 기술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기술 정도를 할 수는 있는데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쵸. 거의 약 파는 수준으로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생성형 AI를 사용해가지고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그럼 그게 성공 여부를 떠나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에서도 충분히 뭔가 자아 실현이라든지 만족감을 느끼시나요? 네. 아주 왜냐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그런 것이 현실이 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훌륭하군요. 되게 신기한 사람이에요. 인셉션에 영향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걸요?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걸 마음에 품고 과학자가 된 사람을 저는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봉구님 전에는. 그 중학생 때 본인이 흥미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나름 이제 직업적으로 많이
관련성은 없지 않나요? 네. 진리아라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드려도 되나요? 저요? 맞아요. 저도 잡지를 봤어요. 저는 과학 동화를 봤어요. 그때도 한창 뇌과학이 자주 언급이 됐었고, 그리고 그때 시냅스 가소성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시냅스가 변한다니, 뇌가 변한다니, 그게 되게 하나의 요인이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과학적 사실 자체가. 근데 저는 뇌를 알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고, 뇌를 변화시킬 줄 알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어서 이제 생물학을 전공을 하고 석사 박사도 뇌과학을 한 건데, 그놈의 과학 철학을 하면서 과학 철학이랑 약간 lost cause,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겠구나라는, 거기엔 논리적인 문제가 있구나. 뇌는 결국은 물질이고 마음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만질 수 있는 책상이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이런 것과는 다른 어떤 비물질의 어떤 것인데, 그 두 개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관해서는 실증적으로, 그러니까 실험으로서 코릴레이션 이상의 그 무언가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뇌가 변하면 마음이 변한다, 마음이 변하면 뇌가 변한다, 이게 코릴레이션 이상으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큰 좌절을 했고, 거기서 이제 약간 러스트 커스가 됐고, 뇌과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약간 없어졌고, 그리고 원래 그러니까 뇌과학 하는 친구들 보면은 뭐 가족 중에 치매가 있었어서 혹은 뇌질환이 있었어서 하는 친구들 많았는데, 저는 그런 거가 크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인생은 뭐지, 그 생로병사, 어차피 아픈 거는 나는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츠하이머가 고쳐지면 또 다른, 그러니까 지금 생명 그 expected life expectancy가 늘어나가지고 이런 병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자연적으로는 살아 있을 수 없을 수명을 넘어서서. 그래서 저는 치매를 뭔가 해결하면 그 이후에 뭔가 다른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병을 치유하는 것 자체가 뇌과학을 하는데 동기부여가 되진 않고 그래요. 파킨슨이나 치매 같은 이야기 자소서에 적는 애들 많이 봤어요. 네. 네.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류의 스토리를 적긴 했는데. 뭐야? 아니, 저 인셉션 얘기 어디 가서 안 하죠. 아, 왜요? 그런 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흥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과학에 있어서 어떤 동기를 가졌는가, 왜 이런 동기를 가졌는가 하는 거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재미가 있지만, 입학사정관 면접관 입장에서는 잘 팔릴 것 같았는데 나는. 잘 안 팔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다,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누구든지 그냥 이야기를 지어내서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네. 내가 이런 것에 흥미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게 사실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주신 파킨슨, 치매, 나의 친척, 나의 부모님, 나의 조부모님이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는 거짓말은 아닐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잘 팔린다고 생각하고, 저의 경우에도 그런 류의 비슷한 이야기를 썼다고 한 거는 저는 제 오른쪽 귀가 안 들리는 걸 썼어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뉴로사이언스와 연결시키기가 쉬웠어요. 근데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무슨 지금. 소리예요? 그것도 진심이었어요. 거기서 뉴로사이언스에 대한 실마리를 얻은 것도 있어요. 그래요? 네. 지금 처음 들었는데. 근데 제가 뉴로사이언스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는 맞지만, 연구를 지속해내는 원동력은 그 최초의 흥미에서 온 건 맞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게 대한 동기와 지속해내는 원동력은 다르니까. 그럼 지속해
가는데 원동력에는 최초의 흥미가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을 많이 했더니 이제 문장 구성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 팟캐스트를 하게 됨에 있어서 봉구님의 격려가 경력? 네, 격려를 한 적이 본인이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팟캐스트를 하겠다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제 머릿속에만 몇 개월간 있었다가 봉구님과 저기 강가에 그 중국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나 팟캐스트 하고 싶어라는 거를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내뱉어봤어요. 그때 되게 격려의 말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상한 생각은 아니구나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실행을 하게 됐었고 그래서 되게 고마운 면이 있고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팟캐스트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 게 내가 머릿속에만 이런 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만 하다가 이제 봉구님이 워낙 말을 잘 들어주니까 뭔가 진심으로 듣는 게 보이니까 제가 잘 들어주죠. 예. 한번 던져보면 또 그거 좋은데 언니? 그러면 이제 그것도 뭔가 해보고 그런 게 여러 개 있었어가지고 참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사실 그런 아이디어를 얘기했을 때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거는 항상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게 오히려 또 주변에서 일반적이지 않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팟캐스트 해야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거는 굉장히 새로운 종류의 도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응원해주고 싶죠. 너무 소중한 관계입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해본 적이 없는 것을 해보는 그런 도전 정신은 굉장히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사담은 끊고 이어가고요. 인터뷰는 그러면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네, 좋습니다. 요청을 드리겠습니다.